제8장 시장에 대한 관점.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부채를 사용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사용하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부채가 불려준 이익을 한번 맛본 사람은 부채의 매력을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여럿 곱해도 그중 0이 하나라도 있으면 곱은 0이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채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0을 만들어낸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부채는 회사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만기에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때 회사들은 신용의 산소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산소가 풍부할 때는 사람들이 산소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산소만 주목합니다.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신용을 잠시만 유지하지 못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지 추가 수익 몇 포인트 얻으려고 이 모든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대부분 단기 국채로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률을 조금 높이려고 다른 단기 증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자 저술과 레이 데보의 말 강도에게 뺏긴 돈보다 수익률을 높이려다 날린 돈이 더 많다에 동의합니다. 버크셔는 은행 대출에 의지하지 않으며 거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순자산은 지난 40년 동안 2,800만 달러에서 1,570억 달러로 증가했고 내재 가치는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부채를 이토록 경계하는 탓에 우리는 수익률 면에서 약간 손해를 봅니다. 대신 막대한 유동성 덕분에 우리는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잡니다. 게다가 간혹 발생하는 금융 대란 기간에 다른 기업들은 허둥지둥 생존을 도모하지만 우리는 막강한 자금과 냉정한 태도로 공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리먼 파산에 이은 공황에 25일 동안 우리는 156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 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보자들이 미국의 문제점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란한 주장 탓에 미국인들은 장차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현재 미국의 1인당 GDP는 약 5만 6천 달러입니다. 이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내가 태어난 1930년대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이 1930년대보다 본질적으로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서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연 0.8% 정도입니다. 따라서 GDP 성장률은 2%이지만 1인당 GDP 성장률은 1.2%입니다. 그다지 인상적인 수준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를 25년으로 계산하면 한 세대 동안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34.4%에 이릅니다. 내 이웃에 사는 상위 중산층 가구들은 모두 내가 태어난 시절 록펠러 1세보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전대미문의 대부호였지만 예컨대 운송, 오락, 통신, 의료 서비스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혜택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차세대가 함께 나눌 파이는 현재보다 훨씬 커지겠지만 파이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증가한 상품과 서비스를 더 차지하려고 서로 다툴 것입니다. 생산 연령층과 은퇴 연령층이 서로 다투고 건강한 사람들과 노쇠한 사람들이 다툴 것이며 상속인들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다투고 투자자들과 노동자들이 다툴 것이며 특히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는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단지 부지런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 다툴 것입니다. 이런 충돌은 과거에도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 전쟁터는 의회가 될 것이며 그 무기는 돈과 투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래에는 패배하는 사람들조차 과거보다 상품과 서비스를 훨씬 많이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40년 동안 미국이 실패하는 쪽에 돈을 건 투자 행위는 끔찍한 실수였으며 지금도 돈을 걸 때가 아닙니다. 사업과 혁신이라는 미국의 황금 거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알을 많이 낳을 것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제도 약속을 지킬 것이며 아마도 더 풍요롭게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아이들의 생활 수준은 부모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생산성과 번영, 생산성 향상이 1776년 건국 이후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대폭 높여준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과 번영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미국인은 아직도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 비결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어울립니다. 1900년대에는 미국의 민간 노동인구가 2800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무려 40%에 이르는 1100만이었습니다. 에이커당 산출량은 30부셀이어서 연간 총 산출량은 27억 부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증가한 덕분에
에이커당 산출량은 150부셸이 넘어 연간 총 산출량은 130에서 140억 부셸에 이릅니다. 산출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도 농업 종사자 수는 오히려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농업 종사자 수는 미국 노동인구 1억 5,800만의 2%에 불과한 300만입니다. 이렇게 농업 기술이 개선된 덕분에 오늘날 수천만 노동인구가 재능과 시간을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인적 자원이 재분배된 덕분에 현재 미국인들은 비농업 제품과 서비스를 훨씬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농업 생산성이 이렇게 향상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현재의 모습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버크셔 자회사를 예로 효율성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력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는 사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역 전력회사는 효율성이 높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력회사가 대개 그 지역에서 유일한 공급자였고, 당국은 규정된 ROIC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전력회사의 요금 인상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롭다고 판단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가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 공제 등 정부의 지원 탓에 기존 전력회사, 특히 원가가 높은 전력회사는 결국 경제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HE는 오래전부터 효율성에 요점을 두었으므로 오늘날 시장 경쟁력이 매우 강합니다. 1999년 BHE는 아이오와 전력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우리가 인수하기 전 이 전력회사의 직원은 3,700명이었고 전력 생산량은 1,900만 메가와트시였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3,500명이고 생산량은 2,900만 메가와트시입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므로 우리는 16년 동안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업계 요금은 44% 상승했습니다. BH의 실적이 이렇게 탁월하므로 우리가 전력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 해당 지역 규제 당국이 환영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지금까지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안겨주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야말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게 해준 요소입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달성된 생산성 향상의 혜택 대부분이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은 흔히 격변을 불러옵니다. 혁신과 효율성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본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들은 투자를 잘하면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를 잘못했을 때 손실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기 근속 노동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혁신과 시장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 향상을 억제하거나 불법화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가 농업 부문에서 1,100만 명을 계속 고용하도록 강제했다면 현재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훨씬 낮아졌을 겁니다. 근로 의지는 있지만 재능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사회 안전망 으로 괜찮은 생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런 혼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확대 개편해서 근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식에 찬성합니다. 미국인 대다수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대가로 불운한 사람들이 가난해져서는 안 됩니다. 제4차 세계대전과 노아의 방주. 버크셔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회사에는 저마다 고유의 위험과 기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직면한 명백한 위험은 앞으로 10년 동안 석탄 수송량이 확실히 대폭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에는 자율주행차 탓에 가이코의 수임 보험료가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종이신문 판매 부수도 계속 감소하겠지만 이는 우리가 신문사를 인수했을 때 분명히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중 버크셔의 장기 번영에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버크셔는 앞에서 열거한 온갖 역경을 극복해내고 수익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자금, 재능, 문화를 보유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찰리와 나도 어쩔 수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며 지속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버크셔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도 중대한 위험으로 미국에 대한 사이버, 생물, 핵, 화학 공격입니다. 이는 버크셔와 모든 기업이 함께 직면한 위험입니다. 어느 한 해에 이런 대량 살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에 최대한 피해를 입히려는 사람들, 조직, 국가는
위험은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대량 살상이 일어난다면 모든 주식의 가치가 거의 틀림없이 폭락할 것입니다. 대량 살상 이후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1949년 아인슈타인이 내린 판단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는 막대기와 돌이 등장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섹션을 쓰는 것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를 논의해달라는 주주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안자는 기후변화가 우리 보험 영업에 미치는 위험을 보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확실하다 대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과학에 소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즉시 대응하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더라도 지구에 엄청난 위험이 다가온다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파스칼이 제기한 신의 존재에 대한 내기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 유리하다고 파스칼은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면 믿은 사람은 무한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1%에 불과하고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면 수수방관이야말로 무모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노아의 법칙이 나옵니다. 반드시 방주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면 오늘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도 당장 방주를 짓기 시작해야 한다. 버크셔는 온갖 위험을 보장하는 거대 보험사이므로 기후변화가 특히 버크셔에 위험하다고 주주 제안자가 믿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이나 20년 만기 보험을 고정 가격에 판매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보험은 관례상 1년 단위로 판매하며 위험도 변화를 고려해 매년 가격을 다시 책정합니다. 손해 가능성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즉시 인상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걱정 탓에 밤잠을 설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지대에 사는 주택 보유자라면 이사도 고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대형 보험사 주주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기후변화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시장 시스템이 이룬 기적. 그동안 미국이 이룬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적입니다. 240년 전 미국인들은 창의력, 시장 시스템, 수많은 인재, 야심찬 이민자들, 법치주의를 결합해 우리 선조가 꿈도 꾸지 못한 풍요를 이루어냈습니다. 미국은 백지에서 시작해 90조 달러에 이르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물론 자산을 소유한 미국인들 중에는 큰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파산한다고 해서 이들의 자산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출기관을 통해서 다른 미국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미국의 부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거트루스 스타인은 말했습니다. 돈은 항상 그대로이고 주인만 바뀔 뿐이다. 미국의 풍요를 이뤄낸 1등 공신은 바로 미국의 시장 시스템입니다. 자본, 인재, 노동의 흐름을 능숙하게 정리해낸 일종의 교통경찰이지요. 시장 시스템은 보상을 재분배하는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세금을 통해서 부를 상당 부분 재분배했습니다. 강조하건대 초창기 미국인들이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근면성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담한 선구자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촉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후손들은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먼 장래에도 우리 후손들의 부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부가 증가하지 않을 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 증가 추세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미국 경제가 발전한 덕분에 주주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장래에 미국 기업들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혁신, 생산성 향상, 기업가 정신, 풍부한 자본이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비관론을 펼치며 돈을 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터무니없는 비관론을 실행에 옮긴다면 망할 것입니다. 물론 낙오하는 기업도 많을 것이고 파산하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옥석 가리기는 역동적인 시장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간혹 거의 모든 주식이 폭락할 것이며 극심한 공포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격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공포가 덮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연한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주식을 헐값에 살 기회이기 때문이죠. 둘째, 내가 공포에 휩쓸리면 공포는 나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공포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미국 대기업에 장기 분산 투자하면서 불필요한 비용만 피하더라도 거의 틀림없이 좋은 실적을 얻을 겁니다.
내기를 낙관하는 이유. 2005년 버크셔 연차 보고서에서 나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평범한 아마추어들이 가만히 앉아서 얻는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조력자들이 받아가는 엄청난 보수 탓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단순하게 투자하는 아마추어의 수익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50만 달러짜리 내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나는 어떤 투자 전문가가 선정한 포트폴리오도 장기적으로 보수가 매우 낮은 S&P 500 인덱스 펀드의 실적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10년 내기를 제안하면서 보수가 낮은 뱅가드 S&P 500 펀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나서서 자신의 펀드를 옹호하리라 기대하면서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도전에 응한 사람은 테드 사이데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기를 통해서 테드를 처음 알게 되었지만 자신이 말한 대로 기꺼이 돈을 거는 그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테드는 수익률을 평균에서 비교할 펀드 오브 펀드 5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내기 9년 동안 드러난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인덱스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연 7.1%로서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장기 수익률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시장이 현저하게 약세였다면 헤지펀드가 유리했을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강세였다면 인덱스 펀드가 순풍을 탔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9년은 이른바 중립적인 환경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펀드 오브 펀드 5개의 평균 수익률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2만 달러를 벌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인덱스 펀드는 85만 4천 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입니다. 이들 100여 헤지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은 모두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게다가 테드가 선정한 펀드 오브 펀드 5개 역시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헤지펀드와 펀드 오브 펀드의 펀드 매니저 모두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적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적으로는 도무지 정당화되지 않는 막대한 보수를 부과한 덕분에 지난 9년 동안 펀드 매니저들은 보상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고든 개코라면 보수는 절대 잠들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고객들로부터 평균적으로 받는 보수는 표준 보수인 2%와 20%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2%는 연간 고정 보수로서 막대한 손실이 나도 받는 보수이고 20%는 한 해 실적이 좋았다가 이듬해 실적이 나빠져도 돌려주지 않는 성과 보수입니다. 그 결과 나는 지난 9년 동안 5개의 펀드 오브 펀드가 벌어들인 모든 이익 중 무려 60%가 펀드 매니저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의 실적은 수많은 고객이 거의 비용 없이 수월하게 달성했을 실적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부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내기에서 드러난 헤지펀드의 실망스러운 실적은 장래에도 거의 틀림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내가 주장했던 내용을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전체를 그룹 A와 그룹 B로 구분한다면 B의 비용 차감 전 실적은 시장 평균이 될 수밖에 없고 A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룹이든 비용이 낮은 쪽이 승리합니다. 만일 그룹 A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룹 B보다 훨씬 뒤처질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S&P 500을 능가할 가능성이 큰 노련한 개인도 일부 있습니다. 연초에 펀드 매니저 1000명이 시장을 예측한다면 9년 연속 예측이 적중하는 펀드 매니저가 1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원숭이 1000마리가 예측해도 그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원숭이에게 투자 자금을 맡기려고 줄을 서지는 않겠지요. 끝으로 3가지 현실적인 문제 탓에 성공했던 투자자가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첫째, 실적이 좋은 펀드는 곧바로 막대한 자금이 몰려 들어옵니다. 둘째, 운용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실적을 높이기 어려워집니다. 규모가 100만 달러라면 운용하기 쉽지만 10억 달러가 되면 버거워집니다. 셋째, 그런데도 대부분 펀드 매니저는 신규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높은 보수가 부과되는 펀드 수조 달러가 월스트리트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대개 펀드 매니저이지 고객이 아닙니다. 큰손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고수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의 동상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존 보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존은 투자자에게 초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벌어들인 돈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전혀 돌려주지 못한 펀드 매니저들이 번 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투자자와 나의 영웅입니다. 내가 늘 추천하는 종목은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그러나 갑부, 기관, 연기금 중에는 내 조언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펀드 매니저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른바 컨설턴트라는 허풍쟁이 조력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풍쟁이 조력자들에게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해마다 S&P 500 인덱스 펀드를 계속 사모으라고 말하는 투자 컨설턴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는 자신의 밥줄을 끊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조언을 조금씩만 바꾸면 막대한 보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난해한 말로 유행하는 투자 스타일이나 현재 경제 추세를 따라가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래서 갑부, 연기금, 대학기금 등 금융 엘리트들은 서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투자하기 싫어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갑부, 연기금, 대학기금 등은 뭔가 특별한 조언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전히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확실하게 부응하는 조언자들은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신비의약이 헤지펀드이고 내년에는 다른 상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약속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격언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경험 많은 사람이 만나면 경험 많은 사람은 돈을 잃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은 경험을 얻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히틀러.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내 금리 전망은 심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보유하기에 가장 유리한 종목은 추가 자본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55년 전에 집을 지었거나 샀다면 이후 추가 자본이 필요 없었으며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전반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유명 브랜드가 매우 유리합니다. 시즈캔드는 오래전에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합니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대공황 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두 번 발생하자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즈캔드에 유리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원치 않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투자. 근래 주가가 2배 상승한 중국 시장에서도 가치투자가 통할까요? 투자의 원칙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중국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기업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5에서 10년 동안 경쟁 우위를 유지할 우량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중국 시장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평가하십시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이 쌀 때 투자하고 남들이 열광할 때 매도하십시오. 중국 시장은 미국보다 투기성이 강해서 변동이 극심하겠지만 기회도 그만큼 더 많을 것입니다. 중국은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는 편이 현명합니다. 가치 투자가 한물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가치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가치 투자가 쉬워 보여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장기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돈을 벌려고 농장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버크셔에 어떤 위험이 있나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버크셔의 실적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200년 동안 탁월한 실적을 냈습니다. 기업은 사회에 적응했고 사회는 기업에 적응했습니다. 미국은 사업하기 놀라울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동안에도 주식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농부들은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소득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1인당 GDP는 6배가 증가했습니다. 20년 뒤에는 미국의 1인당 GDP가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질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이 추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탁월한 투자가들 중에 5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중 대부분은 옛날이 더 나았다고 말하면서 요즘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불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혁신 속도가 빠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생활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을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시경제가 곧 기업. 버크셔는 거시경제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들에서 나오는 미시경제 지표들은 사용하나요? 미시경제보다 중요한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미시경제가 곧 기업이니까요.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금리가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가치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금리가 제로일 때는 금리가 15%에 이르던 볼커 시절보다 기업 인수 가격이 높아집니다. 금리가 정상일 때나 높을 때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 인수에 더 높은 가격을 치르는 겁니다. 나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리가 현재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된다면 자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연구하고 가르친 위대한 경제학자들 중에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삽 대신 숟가락. 버크셔 해스웨이는 스리지 캐피털과 손잡고 크래프트 하인즈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스리지 캐피털이 합병 과정에서 2,5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결정이 버크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버크셔가 투자한 볼티모어 백화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경쟁하던 다른 백화점들도 역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월마트가 등장했고 지금은 아마존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 근로자의 80%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미국 근로자의 80%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는 훨씬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백화점보다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더 적은 인원으로 27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해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덕분에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도 가능하다면 변화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인당 소비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어느 공산국가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권유했습니다. 공산국가는 노동자 수백만 명을 동원해서 삽으로 건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유 중인 토목기계 몇 대를 사용하면 공사기간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도 이들은 토목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먼은 삽 대신 토목기계를 사용하면 기간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 왜 기계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노동자들이 실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프리드먼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삽 대신 숟가락을 쓰게 하시지요. 그렇게 빨리 바뀌진 않을 거야. 인공지능은 버크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게 별다른 통찰이 없음을 거듭 밝히지만 인공지능 탓에 일부 분야는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확실히 감소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는 엄청난 혜택을 안겨주었지만 예컨대 민주주의에는 엄청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할 것입니다. 무역은 사회에 혜택을 안겨줍니다. 무역 덕분에 우리는 양말 등 온갖 수입품을 월마트에서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우리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역이 주는 이런 혜택을 일상생활 속에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유무역 탓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고통이 정치적 반발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생산성 향상에 대해 세계가 어떻게 정의할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도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사회에는 엄청난 혜택을 안겨주는 반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르면 그 영향은 더 커질 것입니다. 버핏이 인공지능의 발전, 대중화를 자유무역에 비유한 부분이 재밌습니다. 자유무역은 사회에 큰 혜택을 주었지만 몇몇에게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혜택받는 이들보다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점을 말하네요. 우리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에 잘 적응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연 25%에 이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 2%에도 못 미친다면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생산성 저하입니다. 자네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워런. 그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진 않을 거야. 버크셔의 악재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버크셔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까요? 대량 살상 무기를 제외하면 버크셔에 영속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도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허리케인, 지진 등도 어느 정도 버크셔에 영향을 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덕분에 우리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조직, 심지어 몇몇 국가가 핵, 화학, 생화학,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미국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린다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양한 이익 흐름, 자산, 철학을 갖추고 있으므로 영향이 가장 적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고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로 우리보다 역경을 더 잘 대처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만일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받는다면 버크셔 주가는 걱정거리도 못 됩니다. 신부님의 아내를 걱정하다니 건강보험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건강보험 문제가 버크셔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1960년 무렵 법인세가 GDP의 약 4%였고 지금은 GDP의 2%입니다. 당시 건강보험은 GDP의 약 5%였는데 지금은 GDP의 약 17%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 탓에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향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을 기업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증가했습니다. 제대로 말하자면 의료비는 미국
기업에 기생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의료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화학치료가 제공되고 그런 탓에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정부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나라들의 기업보다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버핏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기를 한다면 10년 뒤 의료비는 GDP의 17%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 유지되어야 기득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데 이들은 목소리도 매우 크고 활동적인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당연히 형편없을 것입니다. 매우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레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딩에는 심장병 전문의가 많았는데 이들은 심장이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환자에게 그의 심장이 위험하며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심장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당연히 심장 수술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수술 결과는 탁월했는데 처음부터 수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이들은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가톨릭 신부에게 심장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심장 수술을 권했는데 신부는 병원을 믿지 않고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법은 소세지와 같다.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경제성을 위해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허락하겠습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부유한 국가입니다. 1인당 GDP가 6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내가 태어난 시점보다도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번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무역입니다. 1970년 미국의 수출은 GDP의 5%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약 12%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 교육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는 대통령이 맡아야 마땅하며 수십 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맡아야 합니다. 그는 자유무역이 전체적으로 미국에 이롭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유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들을 돌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희생자를 돌볼 자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무역이 주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익이 증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희생된다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미국은 부유함으로 이들을 돌볼 수 있으며 계속 자유무역의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 시스템은 진화하고 개선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매우 부유해서 이런 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틀 전 내 소득세를 17%나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마하 주민 수천 명에게 이 법안 덕분에 내 세금이 대폭 감소한다고 말해주어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스마르크는 법이 소시지와 같아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9장 버크셔 창립 50주년 기념사. 버크셔 과거, 현재, 미래. 처음 1964년 5월 6일 당시 시베리 스탠튼이 경영하던 버크셔는 주주들에게 11,375달러에 22만 5천 주를 공개 매수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 서한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개 매수 서한을 보내기 직전 스탠튼은 얼마면 버핏 투자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팔겠느냐고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11.50달러라고 대답했고 그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버크셔에 서한이 왔는데 매수 가격이 0.125달러 더 낮았습니다. 버크셔는 형편없는 사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북부 직물 제조업체였습니다. 직물 산업은 어느 뭐로 보나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는 공장을 7개나 폐쇄했고 순자산이 37%나 감소했습니다. 나는 간혹 버크셔가 공장 청산 대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패턴에 관심이 끌렸습니다. 나는 회사가 공장을 더 폐쇄해 자사주를 더 매입할 것으로 기대했으므로 1962년 12월 버핏 투자조합에서 처음으로 버크셔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주가는 7.5달러여서 주당 운전자분 10.25달러보다도 낮았고 BPS 20.20달러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 가격에 버크셔 주식을 사는 것은 한 모금 남은 담배꽁초를 줍는 것과 같았습니다. 담배꽁초는 축축하고 못생겼지만 공짜로 한 모금 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모금 즐기고 나면 더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후 버크셔는 각본을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곧장 공장 2개를 폐쇄했고 1964년 5월에는 청산 대금으로 자사주 매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탠튼의 속임수에 화가 나서 그의 공개 매수 제안을 무시한 채 버크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작정 버크셔를 인수한 것입니다. 인수 직후 2년 동안 버크셔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실적 부진으로 누적된 대규모 2월 결성금 덕분에 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간은 곧 지나갔습니다. 1985년 나는 마침내 항복하고 직물 사업을 접었습니다. 버핏 투자조합의 막대한 자원을 망해가는 사업에 투자한 것은 나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게다가 나는 곧바로 이 실수를 더 키웠습니다. 1967년 초 나는 버크셔를 통해서 860만 달러의 내셔널 인뎀너티를 인수했습니다. 작지만 유망한 오마하 보험사였는데 자그마한 자매회사도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이 훌륭한 회사는 이후 버크셔를 키워나가는데 밑바탕이 되었지만 만일 버핏 투자조합을 통해서 인수했다면 나와 내 동업자들이 100%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자본이 거의 20년 동안 섬유 사업에 묶일 일도 없었으므로 버핏 투자조합은 거침없이 성장했을 겁니다. 버핏 투자조합이 아닌 버크셔를 통해 인수하는 바람에 아무 관계도 없는 버크셔의 기존 주주에게 약 100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1975년 내가 뉴잉글랜드 직물회사인 원백 밀즈를 인수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인수 가격은 헐값이었습니다. 자산도 풍부하고 버크셔의 기존 직물 사업과 시너지도 기대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원백 인수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몇 년 못 가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북부 섬유 사업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뉴잉글랜드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어도 이제 여러분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바로잡아준 찰리. 내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이런 담배꽁초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이런 담배꽁초에서 얻은 공짜 수익 덕분에 내 투자 실적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평생 단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의 중요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담배꽁초 투자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을 때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에는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찰리 먼거가 바로잡아준 덕분에 담배꽁초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거대 자산으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찰리는 현재 내 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에는 나처럼 우리 할아버지의 식료품 잡화점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주주총회에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하고 기억력이 경이적이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점을 잘 알 것입니다. 나도 우유부단한 편은 아니어서 우리는 가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5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 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를 끝냅니다. 워런, 잘 생각해보면 내 말에 동의하게 될 거야. 자네는 똑똑하고 나는 옳으니까. 내가 보기에 찰리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작품은 현재 버크셔의 설계도입니다. 그가 내게 넘겨준 설계도는 단순했습니다. 그저 그런 기업을 헐값에 사는 방식은 모두 잊어버리고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라는 말이었습니다. 1972년은 버크셔의 전환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즈 캔디 인수 기회를 잡았습니다. 찰리와 나와 버크셔가 시즈 캔디의 대주주가 되었고 나중에 버크셔와 합병했습니다. 시즈는 초콜릿을 제조 판매하는 전설적인 서해안 기업이었는데 연간 세전이익이 약 400만 달러였는데도 순무형 자산은 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대한 자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경쟁 우위에서 나오는 가격 결정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즈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현금을 쏟아낼 회사였습니다. 시즈를 지배하는 가족은 3천만 달러를 원했고 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2,500만 달러를 넘기고 싶지 않았고 이 가격에도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하마터면 훌륭한 기업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은 2,500만 달러에 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즈에서 벌어들인 세전 이익은 19억 달러이고 추가로 투자한 금액은 4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시즈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덕분에 버크셔는 다른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었고 이 기업들도 대규모 이익을 내주었습니다. 찰리가 설계도를 작성해 주었는데도 나는 원백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참담한 실수는 덱스터 슈였습니다. 1993년 우리가 인수했을 당시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서 담배꽁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과 경쟁 탓에 곧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4억 3,300만 달러에 인수한 덱스터는 가치가 곧바로 제로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덱스터 인수 대가로 현금 대신 버크셔 주식을 지급
기업했는데 현재 가치가 약 57억 달러입니다. 이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참사입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주식의 내재 가치가 인수하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높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형 합병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는 투자은행 간부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내가 떠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도 버크셔 CEO와 이사회는 인수 대가로 주식을 지급하기 전에 내재 가치를 신중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10달러짜리 지폐 8장과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버크셔의 기업 인수와 유가증권 투자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자회사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 보람이 있습니다. 버크셔의 오늘. 버크셔는 이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복합기업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복합기업의 평판이 형편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럴만합니다. 먼저 복합기업의 평판이 나쁜 이유를 설명하고 버크셔에는 유리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 복합기업 CEO들이 애용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복합기업의 주가를 PER의 20배 수준으로 띄워 올린 다음 최대한 서둘러서 주식을 발행해 주가가 PER의 10배 수준인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분통합법 회계를 적용해 인수했으므로 실제로 회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EPS가 자동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영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이런 복합기업의 PER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 EPS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는 온갖 회계 부정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모든 마차와 말이 다시 호박과 쥐로 바뀌었습니다. 과대평가된 주식을 계속 발행하는 사업 모델은 부의 창출이 아니라 재분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버핏 투자조합과 버크셔는 미친 듯이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에 투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찰리와 내가 버크셔의 복합기업 구조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복합기업 구조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장기 자본 성장률이 이상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장점 한 가지는 효율적인 자본 배분입니다. 즉 시장을 통해 자본이 유망기업으로 배분되며 이런 흐름을 거부하면 경제가 쇠퇴한다는 주장입니다. 옳은 주장입니다. 그렇더라도 합리적인 자본 흐름이 종종 막힐 때가 있습니다. 1954년 버크셔 이사회 회의록에도 드러나듯이 경영진은 직물 산업에서 자본을 회수해야 마땅했는데도 헛된 희망과 이기심 탓에 수십 년이나 꿈을 거렸습니다. 실제로 나 자신도 쓸모없어진 직물 공장 포기를 오랫동안 미뤘습니다. 쇠퇴하는 기업의 CEO가 새로운 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재분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랜 동료를 해고해야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자신이 새로운 사업의 CEO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여러 기업과 산업 사이에서 자본을 재분배하려면 상당한 세금과 마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면세인 기관 투자자 역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버크셔 같은 복합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자본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합기업의 구조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더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 구조의 장점은 엄청납니다. 이 버크셔는 세금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막대한 자금을 추가 투자 기회가 부족한 기업에서 풍부한 기업으로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산업에만 매달릴 때 나타나는 편견도 없고 한 산업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동료도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투자 결정을 말이 했다면 자동차 산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즈캔디는 자본을 적게 쓰이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 등 마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시즈가 창출하는 초과 현금으로 다른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시즈가 독립기업으로 유지되었다면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주주들은 이를 재분배해야 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과 마찰 비용이 발생했을 겁니다. 가끔 전문가들은 어떤 자회사를 분사하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자회사들의 가치는 분사했을 때보다 버크셔에 속해 있을 때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자금을 자회사들 사이에서 이동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직접 투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분리하면 일부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합니다. 매우 명백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크셔는 이사회가 하나뿐이며 들어가는 비용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회사 수십 개를 분사하면 이사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치솟을 겁니다. 분사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복합기업 LTV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미 링은 수많은 속임수를 동원해 1965년 매출이 3,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LTV를 겨우 2년 만에
포춘 500대 기업 중 14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링은 경영 기술을 발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찰리가 오래전부터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링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능력이 단연 최고였습니다. 링이 사용한 재배치 전략은 대기업을 인수한 다음 다양한 사업부를 개별적으로 분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66년 연차 보고서에서 이 마법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2 더하기 2가 5나 6이 되는 기업만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에 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1967년 링은 대형 정육회사 월슨을 인수했는데 골프 장비 회사와 제약회사 지분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그는 곧 세개 사업부로 분할해 분사했고 세 개의 회사는 또 일부 사업부를 분사했습니다. 그러나 링은 이카루스처럼 태양에 지나치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0년대 초 링의 제국은 녹아내렸고 그도 LTV에서 분사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주기적으로 현실로부터 괴리됩니다. 이 말은 믿어도 좋습니다. 지미 링 같은 사람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 것입니다. 언론은 그의 말을 빠짐없이 보도하고 은행들은 그를 위해 분투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계속해서 실현될 것이며 일찌감치 그의 말을 따른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2 더하기 2는 항상 4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 이 셈법을 구식이라고 말하더라도 절대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몇 년 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버크셔의 다음 50년. 이제 앞길을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버크셔 장기 주주의 영구 자본 손실 가능성은 다른 어떤 회사의 주주보다도 낮다고 나는 믿습니다. 버크셔의 주당 내재 가치는 장기적으로 거의 틀림없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크셔의 주가가 이례적으로 높은 시점에 주주가 된다면 오랜 기간 지나서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크셔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산다면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1, 2년 후에 팔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버크셔 주식을 얼마에 사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이 1, 2년에 불과하다면 버크셔 주식의 내재가치 변화보다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투자 실적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소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다. 나는 시장 흐름 예측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5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있을 때만 버크셔 주식을 사라고 권합니다.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분은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차익금으로 버크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이 고점에서 약 50% 이상 하락한 적이 3번 있습니다. 언젠가 이와 비슷한 하락이 다시 발생하겠지만 그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버크셔 주식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거의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실적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차익금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버크셔가 재정난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년만의 홍수에 대비하고 있으며 만일 그런 홍수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판매할 것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시장 붕괴 기간에 우리는 응급구조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재무 건전성과 잠재력을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버크셔는 미국 기업계를 지키는 견고한 요새이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3가지 요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1. 강력하고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유지하고 2. 막대한 유동자산을 보유하며 3. 단기적으로는 거액의 현금 수요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3가지 요소를 항상 유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업으로부터 막대한 이익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우위가 확고한 대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더 인수할 것입니다. 둘째, 현금입니다. 건전한 기업들은 현금이 ROE를 낮추는 비생산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해 보유 현금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산소가 필요하듯이 기업에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풍부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부족해지면 이것만 찾게 됩니다. 2008년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산소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도 버크셔는 자금 결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에게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현금 없이 집을 나서면 안 됩니다. 셋째, 우리는 갑자기 거액이 필요해질 수 있는 사업이나 투자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거액의 단기 부채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대규모 담보를 제공하는 파생상품 계약 등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계약자에게 현금 인출권을 주는 보험 상품도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심한 공황기에는 대규모 환매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해보험 계약에는 그런 환매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수입 보험료가 감소하더라도
우리 플로트가 감소하는 속도는 매우 느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보수적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틀림없이 공포감에 사로잡히지만 그 시점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맡겨준 돈으로 우리가 러시안 룰렛을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빈칸이 100개이고 총알이 하나만 들어있더라도 말입니다. 단지 돈을 벌려고 돈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버크셔는 이렇게 보수적이지만 해마다 주당 수익력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과 침체를 거듭하며 침체할 때는 우리 단기 순이익도 감소할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버크셔의 장기 수익률이 극적으로 높을 수는 없으며 지난 50년 수익률의 근처에도 미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버크셔는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버크셔의 수익률이 미국 기업의 평균보다는 높겠지만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10에서 20년 뒤 마침내 버크셔의 이익과 자본 일부는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재투자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좋은 초과이익 분배 방법이 배당인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우리 이사들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버크셔의 이사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므로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버크셔만큼 주주지향적인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버크셔의 형식은 주식회사이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동업자입니다. 대단히 박식하고 사업 지향적인 우리 이사회는 이 동업 약속을 기꺼이 실행합니다. 돈 때문에 이사 업무를 맡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크셔처럼 이사 보수가 적은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 이사회들이 가족과 함께 보유 중인 상당 규모의 버크셔 주식은 회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직접 산 것입니다. 나는 우리 문화를 더 잘 유지하려고 내 아들 하워드를 후임 비상임 회장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유일한 이유는 CEO를 잘못 뽑았을 때 회장이 직접 나서서 교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버크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올바른 CEO 선택은 지극히 중요하므로 버크셔 이사회는 이 일에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버크셔 경영은 주로 자본 배분 작업이며 탁월한 경영자를 선발해서 오랫도록 자회사를 맡기는 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버크셔 CEO를 맡을 사람은 합리적이고 침착하며 단호하고 사업을 폭넓게 이해하며 사람들의 행동을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격도 중요합니다. 버크셔 CEO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회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또 회사를 퇴화시키는 오만, 관료주의, 자기 만족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암이 회사에 퍼지면 가장 강력한 회사도 흔들립니다. 찰리의 기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죽을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치를 상실하면 버크셔의 경제적 가치도 붕괴합니다. 우리가 가장 복잡한 관료제를 도입해 계속해서 지시하고 끊임없이 검토할 때보다 우리가 이들을 신뢰할 때 더 좋은 실적이 나옵니다. 찰리와 나는 처지가 바뀌어 우리가 경영자라면 원할 만한 방식으로 경영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버크셔는 찰리와 내가 떠난 이후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사, 경영자, 후계자 등 우리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문화도 모든 사람에게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재생력도 있습니다. 버크셔를 특별하게 해주는 핵심 구성 요소인 주주들에게도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이 제출되었을 때 이런 사실이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주 제안. 회사는 필요 이상의 자금을 보유 중이고 주주들은 버핏 같은 억만장자가 아니므로 이사회는 매년 상당액의 배당 지급을 검토한다. 대리투표 집계가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비교적 적은 수의 주주가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A주에서는 당연히 배당에 대한 반대가 더 많았는데 89대 1이었습니다. B주 주주들의 투표 결과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주주 수십만 중 비율이 47대 1이었습니다. 투표의 98%는 사실상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지 말고 모두 재투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주들의 생각이 우리 경영 철학과 이 정도로 잘 통한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동업자로 둔 나는 행운아입니다. 부회장의 생각, 과거와 미래, 버크셔에서의 주주 귀하. 나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가 50년 동안 비범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버크셔의 시스템과 규모 둘 다 매우 이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아는 대기업 중 두 요소를 절반 정도 갖춘 기업도 없습니다. 버크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독특한 기업이 되었을까요? 버핏은 겨우 34세에 버크셔 지분 약 45%를 보유했고 나머지 모든 대주주에게 완벽하게 신임받았습니다. 그는 원하는 시스템을 무엇이든 도입할 수 있었으므로
없었으므로 원하는 대로 버크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버핏은 버크셔의 성과 극대화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만 선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버핏이 사용한 것은 유명한 농구 코치 존 우든의 기법이었습니다. 우든은 최고의 선수 7명에게 경기 시간을 거의 모두 할당하면서 매우 빈번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즉 항상 최고의 선수들이 상대팀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수들은 경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되었습니다. 버핏은 우든의 기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우든은 선수 7명의 기술을 개발했으나 버핏은 자기 한 사람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운동선수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한다는 것과는 달리 버핏의 기술은 50년 동안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버핏은 주요 자회사의 장기간 근무하는 CEO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부여했으므로 자회사에서도 강력한 우든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버크셔가 자회사 CEO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자 버크셔는 성공을 거두면서 유명해졌고 그 결과 더 훌륭한 자회사와 CEO들이 버크셔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자회사와 CEO 덕분에 본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감소했으므로 선순환이 형성되었습니다. 버크셔가 항상 손해보험사를 우선해 인수한 정책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보통주에 투자하는 금액은 대략 자기 자본 규모인데 버크셔 보험회사 자회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세전 연 10%인 수준이었으므로 버크셔는 줄곧 순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크셔가 가이코 지분을 모두 확보하고 나서 가이코 시장 점유율이 4배로 증가했습니다. 버크셔의 나머지 보험 사업들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주로 평판을 높이고 보험 영업 원칙을 고수하며 좋은 틈새 시장을 발굴해 지켜내고 탁월한 사람들을 모집해 유지한 덕분입니다. 버크셔는 왜 주식 대신 현금으로 기업을 인수했을까요? 버크셔의 주식을 내주고 인수할 만큼 가치 있는 기업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한 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데 왜 버크셔가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버크셔 주주들이 큰 이익을 보았을까요? 버크셔가 기업을 인수하는 시스템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버크셔에는 인수부 같은 부서가 없었으므로 인수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기관 같은 조력자에게 조언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버핏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일까요? 대개 사람들은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지만 버핏이 저지른 큰 실수는 인수를 진행하지 않은 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가 크게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월마트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부작위도 매우 중요한 실수입니다. 이번에는 버핏이 조만간 떠나도 버크셔가 이렇게 뛰어난 실적을 유지할 것인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나는 유지한다고 봅니다. 버크셔의 시스템이 대부분 유지되면 내일 버핏이 떠나가고 능력이 보통 수준인 사람이 후계자가 되며 버크셔가 다시는 대기업 인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기회와 추진력이 매우 크므로 틀림없이 아주 오랜 기간 초과 실적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핏이 떠나더라도 능력이 보통 수준인 사람이 후계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지트 자인과 그레그 에이블은 실력이 입증된 인물로 세계적인 경영자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은 주요 분야에서 버핏을 능가하는 경영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인과 에이블은 누가 어떤 제안을 해도 버크셔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시스템도 많이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 50년 동안 버크셔가 거둔 탁월한 실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은 분명히 예스입니다. 버핏은 관료주의를 피하고 아주 오랜 기간 사려 깊게 사업을 개선해 가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영입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대기업에서는 관료주의가 본사를 지배하고 CEO들은 59세쯤 잠시 경영을 맡아 생각에 잠겼다가 정년에 도달하면 쫓겨납니다. 나는 다른 기업에서도 일종의 버크셔 시스템을 더 자주 시도하고 나쁜 관료주의 속성을 암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0장 보험업 속는 셈 치고 전화 주세요. 상품이 표준화된 시장에서 번창하는 다른 방법은 원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대형 자동차 보험사 중 가이코가 이 방법으로 명성을 얻은 회사입니다. 리오 굿윈이라는 사람에게는 더 효율적인 자동차 보험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1936년 그는 겨우 20만 달러로 가이코를 설립했습니다. 굿윈의 계획은 대리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동차 소유주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에서 1976년 동안 가이코는 시장 점유율 0%에서 4%로 높여 미국 4위 자동차 보험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세는 아무도 못 막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 CEO 로머리 데이비슨이 은퇴한 직후 그 후계자가 손해액 준비금을 낮게 책정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1976년 가이코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후 토니 나이슬리가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2005년 가이코의 시장 점유율은 10중 8구 6%에 이를 것입니다. 가이코는 어떤 보험사보다도 낮은 보험료를 제시합니다. 20세 대학원생의 행운, 이제부터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순자산 가치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60년 전 지난달 가이코가 등장해 이후 내 인생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20세의 컬럼비아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매주 한 번의 수업을 듣던 존경하는 벤저민 그레이엄과의 인연으로 가이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사에 도착했을 때 회사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에 직원이 아무도 없는지 묻자 경비원은 홀로 근무하던 로리머 데이비슨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행운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4시간 동안 데이비슨은 내게 보험업과 가이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멋진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나는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오마하에서 주식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로 추천한 종목은 당연히 가이코였습니다. 가이코는 내 재산도 크게 불려주었습니다. 데이비드슨을 만난 직후 내 포트폴리오 $9,800 중 75%를 가이코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후 데이비드슨은 가이코의 CEO가 되어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퇴하고 몇 년 뒤인 1970년대 중반 회사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주가는 95% 넘게 폭락했는데 이때 버크셔는 시장에서 약 3분의 1을 사들였고 이후 가이코가 자사주를 매입해 버크셔의 지분이 50%로 증가했습니다. 버크셔가 지분 절반을 사들인 원가는 4,600만 달러였습니다. 1996년 초 우리는 가이코의 나머지 지분 50%를 사들였습니다. 이때 95세였던 데이비드슨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이코가 영원히 버크셔의 소속이 되어 무척 기쁘다는 말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보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가이코에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핵심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가이코는 8.8%에 이르는 미국 3위 보험사로 성장했습니다. 1996년 우리는 가이코의 나머지 지분 50%를 23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는 가이코 지분 100%를 46억 달러에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가이코의 순유형 자산은 19억 달러였습니다. 순유형 자산을 초과해서 우리가 지불한 금액 27억 달러가 당시 가이코의 영업권 가치였습니다. 보험업계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코는 평범한 보험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낮은 비용 덕분에 보험 고객들에게 항상 혜택이 돌아갔고 그래서 고객들의 충성도가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오늘날 가이코 영업권의 실제 가치는 약 14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20년 뒤에는 이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나는 토니와 데이비드슨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테러보험 판매 개시. 손해보험 회사들은 플로트를 원가로 평가하며 사업성이 만족스러운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가장 크고 유명한 보험사 다수가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험 영업 원칙입니다. 승자는 3대 핵심 원칙을 한결같이 고수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1. 희박한 손실 시나리오 등 모든 요소를 평가한 다음 적정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만 떠안는다. 2. 단일 사고나 관련 사고로 손실이 아무리 누적되어도 절대 파산하지 않을 한도에서만 사업을 유지한다. 3. 도덕적 위험이 있는 사업은 피한다. 보험료가 아무리 높아도 나쁜 사람과 맺는 계약에서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9.11 사건을 계기로 제너럴리에서 원칙 1과 2가 위험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료를 산정할 때 우리는 과거 사례만 조사해 화재, 폭발, 지진에서 예상되는 비용만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떠안는 위험 대신 과거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막대한 테러 위험을 보험료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위험을 무시할 때마다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테러 위험을 무시한다면 보험산업은 그야말로 통째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대도시에 핵무기가 폭발할 확률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들 중 다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1. 이렇게 놀라운 재해의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낮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2. 여러 문제로 이런 재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들은 이런 재해를 분별하지 않고 떠안았습니다. 4. 이 와중에 최악의 재해가 발생한다면 보험산업은 파산하고 정부가 구제해주기를 기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9.11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애석하게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노아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수 예측이 아니라 방주 건조라는 원칙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나는 버크셔, 특히 제너럴리의 위험이 위태로운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우리가 테러 관련 보험 상품도 어느 정도 판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버크셔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을 떠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통합 위험을 통제할 것입니다. 버크셔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셔널 인뎀너티 재보험사를 이끄는 아지트 자인은 계속해서 버크셔의 엄청난 가치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겨우 직원 18명을 거느리고 아지트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세계 최대 수준 재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위험 규모 기준으로도 단연 세계 최대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나는 아지트가 1986년 입사한 이래 3대 보험 영업 원칙 위반 사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원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손실이 완벽하게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손실은 방지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투자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탁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주로 어리석은 결정을 피할 때 장기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올리게 됩니다. 9월 11일 이후 아지트는 유난히 바빴습니다. 우리가 판매해서 온전히 우리 계정으로 보유 중인 보험에는 다음 상품이 포함됩니다. 남미 정유시설의 손해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때 5억 7,800만 달러까지 보장한다는 재산보험, 여러 대형 국제항공사가 테러로 입는 손실액에 대해 10억 달러까지 보장하는 취소불능 제3자 보상 책임보험 등 거대한 보험 상품 다수를 판매했습니다. 아지트처럼 거대 보험 상품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9.11 이후 그의 신속한 제한 능력은 더욱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제재보험사로 위험 상당 부분을 상습적으로 떠넘기는 재보험사들은 입지가 약해졌으므로 대형 재해가 한 번 더 발생하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가 매우 침체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재해 손실에 대해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썰물이 되어야 누가 벌거벗고 수용하는지 드러나니까요. 버크셔는 위험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모두 떠안았습니다. 세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신용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지트는 버크셔의 더없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지트부터 구해주세요. 1985년 어느 토요일 버크셔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지트 자인이 오마하의 내 사무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고전을 면치 못하던 내셔널 인뎀너티의 소규모 재보험 사업을 아지트에게 맡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업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대 재보험사로 키웠습니다. 아지트는 보험 수십억 달러를 인수하면서도 단 한 푼도 다른 보험사에 넘기지 않고 모두 떠안았습니다. 아지트의 사업은 가이코와 정반대입니다. 가이코에서 수백만 건에 이르는 소액보험이 대부분 해마다 갱신됩니다. 아지트가 인수하는 보험은 비교적 소수이며 구성도 해마다 크게 바뀝니다. 그는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보험이 필요할 때 찾아야 하는 인물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찰리와 나와 아지트가 탄 보트가 침몰한다면, 그리고 우리 중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아지트를 구하십시오. 아들아, 지나친 성생활은 자제하거라. 손해액 준비금은 문제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아니라 단지 부채 계정입니다. 여기서 보험사의 부채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모든 손해액을 가리킵니다. 손해액 준비금을 계산할 때 손해액 중에서 보험사가 통지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 통지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험계약자 자신이 손실 발생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이코는 1970년대 초에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해 손해액 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탓에 보험 상품의 원가가 실제보다 훨씬 낮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이코는 더없이 신나게 출혈 상품을 판매했고,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손실도 커졌습니다. 이를 더 솔직담백하게 표현한다면 발생 시점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 비용이 늘어 커졌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기업들은 흔히 준비금이 매우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험회계는 스스로 채점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재정난에 빠진 기업이 스스로 엄격하게 채점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처형 서류를 작성하고 싶겠습니까? 선량한 기업들조차 적정 준비금을 적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금을 줄이면 이미 심각한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며, 준비금을 조작하려는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도구를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익이 부족한 회사의 CEO에게 준비금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16살짜리 아들에게 과하지 않은 성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불필요한 말입니다.
눈발처럼 방황한 백설공주. 2007년 말경 그동안 비과세 채권 보증 사업을 해오던 주요 회사 6개가 모두 심각한 공경에 빠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오래전 메이 웨스트가 한 말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백설공주였지만 눈발처럼 방황했다네. 채권 보증 전문 회사들은 처음에는 위험이 낮은 비과세 채권만 보증했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수료 수익이 낮아지자 갈수록 위험한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일부 회사는 주거용 담보대출 채권도 보증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택가격이 폭락했을 때 채권 보증업계는 곧 기능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사후 검증 모델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시장에는 흔히 이런 모델을 내세워 미래 흐름을 요란하게 예측합니다. 실제로 담보대출이 발생한 것도 주로 이런 오류 탓입니다. 판매원, 신용평가회사, 투자자들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을 둔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델이 만들어진 시기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완만한 수준이었고 주택 투기도 대수롭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기간의 손실률 척도로 미래 손실률을 평가했습니다. 주택가격은 치솟았고 대출 관행이 타락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집을 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꺼이 무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과거 모집단과 현재 모집단은 특성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나 대출회사, 정부, 대중매체들은 이 지극히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과거 기반 모델을 의심해야 합니다. 베타, 감마, 시그마 등 난해한 용어를 써서 만든 모델은 되게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런 용어 뒤에 숨은 가정들을 간과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공식을 내세우는 인간들을 조심하십시오. 해가 져도 건초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버크셔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 1967년 860만 달러의 내셔널 인뎀너티와 자매회사인 내셔널 화재회상을 인수한 이후 우리 사업의 확장을 견인한 엔진입니다. 우리가 손해보험 사업의 매력을 느낀 이유 하나는 자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손해보험사는 먼저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우리는 언젠가 남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금, 플로트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플로트를 투자해서 이익을 냅니다. 개별 보험료와 보험금은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이 들쭉날쭉하지만 플로트는 규모가 훨씬 안정적이므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플로트도 증가합니다. 다음 편은 우리 사업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플로트는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해서 기껏해야 연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보험 계약의 특성상 우리가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로서 우리 보험사들의 독보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구조는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사가 이렇게 환상적인 실적을 얻으려고 덤비는 과정에서 보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은 플로트를 보유하라고 지불하는 비용인 셈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때문에 보험업종의 유형자산 이익률은 계속해서 다른 업종의 평균에도 못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현재 세계적인 초저금리 탓에 이런 상황은 틀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보험산업의 실적은 과거 10년 실적에 못 미치기 쉬우며 특히 재보험 전문 회사들의 실적이 나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장래를 매우 낙관합니다. 우리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영업 실적이 탁월합니다. 우리는 14년 연속 보험 영업 이익을 기록해 세전이익 280억 달러를 올렸습니다. 우리 보험사 경영자 모두 플로트의 중요성을 알지만 무리한 영업으로 실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매일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버크셔 보험사들의 경제성이 탁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기 어려운 훌륭한 보험사들을 경영하는 비범한 경영자들 덕분입니다. 그러면 플로트는 내재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버크셔의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 우리 플로트는 모두 내일 상환해야 하고 다시는 채워지지 않는 부채처럼 분류됩니다. 우리는 플로트가 640억 달러나 증가했는데도 순자산 가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값진 자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 탓에 버크셔의 내재 가치는 장부 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돈 1달러와 내일 지급해서 사라질 돈 1달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 회계 원칙에서는 두 가지 부채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위험해 보이는 거래가 유리한 거래. AIG의 실적을 고려할 때 최근 실행한 소급 재보험 거래가 버크셔에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하는 거래는 모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래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거래가 결국 유리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래에서 아지트와 워런보다 나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0년이 지난 뒤에도 200억 달러를 지급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102억 달러를 기꺼이 건네줄 만한 보험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극소수는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11장 금융업 훨씬 합리적인 관행. 클레이턴은 조립주택 산업을 선도하는 최대 기업으로서 작년에 2만 7천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주택 산업의 총 공급량 약 8만 1,800 가구의 약 34%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주택업체의 판매 관행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돈을 빌려서는 안 되는 고객들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 빌려준 꼴이었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계약금이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고객들은 잃을 게 없다는 이유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을 매월 상환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담보대출을 월스트리트 회사들은 증권화해서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연쇄 범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턴은 이 기간 내내 직접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훨씬 합리적인 관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클레이턴이 창출하고 증권화한 대출에 투자한 사람들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상환 능력이 없는 고객들에게 기꺼이 대출해 주었고 고객들은 감당할 수 없는데도 상환하겠다고 기꺼이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턴 고객들은 주택시장 붕괴 기간에도 계속해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고객들의 신용도가 유난히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많지 않고 신용점수도 전혀 높지 않은 우리 고객들의 실적이 그토록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출의 기본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대출금 상환액 전부를 자신의 실제 소득과 비교한 다음 상환 계약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들은 주택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초기에 금리를 깎아주고 나중에 금리를 높이는 미끼 금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지면 언제든 이득을 남기고 주택을 팔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집 마련은 멋진 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현재 집에서 5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집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야지 매매 차익이나 재용자를 기대하고 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사야 합니다.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반드시 10% 이상 내야 하고 매월 상환액도 차입자의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차입자의 소득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집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 우선. 내가 2009년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출 문제가 계속 상황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입 고객은 직장을 잃거나 건강이 상하거나 이혼 등을 하게 되면 곤경에 처합니다. 고객들은 경기 침체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집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 했고 차입 금액이 대개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증권화하거나 재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대출을 잘못하면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출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전국의 주택 구입자들이 우리 고객들처럼 행동했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은 대부분 미국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며 특히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싸고 금리가 낮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내가 인생에서 세 번째로 잘한 투자는 내 집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나은 투자 두 건은 결혼 반지였습니다. 물론 월세를 살면서 이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훨씬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1,500달러로 산 집에서 내 가족은 52년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더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집을 욕심내고 금융회사가 이런 환상을 조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악몽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적 목표는 가족이 환상적인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신용만 하니까 하는 신용만 한다. 3G 캐피털은 버크셔와 하인즈 인수를 하고 나서 일자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버크셔가 추구해온 따뜻한 자본주의가 변질된 듯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3G 캐피털은 사업 능력이 탁월합니다. 3G는 유효 인력이 많은 기업을 인수해서 인력을 감축해 생산성을 높입니다. 예컨대 버거킹은 3G의 인력 감축 이후 경쟁자들보다 성장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기업에는 적정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기업이 급여를 주는 신용만 하니까 우리도 일하는 신용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버크셔는 적정 일자리에 적정 인력을 원합니다. 철도는 종업원이 160만 명에 이르는 비효율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철도는 종업원이 20만 명 미만인데도 훨씬 많은 화물을 훨씬 더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는 효율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3G에 경의를 표합니다.
버크셔 소유주 안내서에는 과도한 유효 인력 탓에 발생하는 손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사 인력은 25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 듯합니다. 사람들은 해고를 두려워하지만 과거 농사 짓던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유지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업에는 적정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12장 제조업, 서비스업, B 여사님 장수 만세. 67년 전 당시 23세였던 블랑컴 여사는 러시아 국경 경비대원을 적당한 말로 따돌리고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여러 해 중고 의류를 판 블링컨 여사는 1937년 마침내 $500를 모았습니다. 가구점을 열어 꿈을 실현할 미천을 모은 겁니다. B 여사가 고객들에게 훨씬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자 오마하 가구 소매상들은 가구 제조업체와 카펫 제조업체에 압력을 넣어 그녀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양한 전략으로 제품을 확보해 훨씬 싸게 판매했습니다. 내가 기업을 평가할 때 항상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가 자본과 숙련 인력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면 그 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경쟁할 것인가 입니다. 나는 B 여사 가족과 경쟁하느니 차라리 회색공과 맞붙어 싸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경쟁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비를 낮춰 그렇게 절감한 비용 상당액을 고객들에게 넘겨줍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동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13장 버크셔 경력 실적 보고. 2001년 실적 보고. 2년 전 1999년 실적을 보고할 때 우리는 절대 실적과 상대 실적 모두 역사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상대 실적이 우리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1956년 5월 5일 처음 투자 조합을 설립한 이래로 내가 세운 관점입니다. 우리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증권 전체의 실적과 비교해 측정한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우 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널리 사용되는 S&P 500 지수로 벤치마크를 변경했습니다. 상대 실적으로 먹고 살 수는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상대 실적 평가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크셔 부회장 찰리 몽거와 내가 생각하듯이 S&P 500을 보유해도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장기 투자자는 매년 S&P 500 지수보다 조금만 높은 수익을 올려도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작년 우리 회사들이 올린 실적은 만족스러웠지만 내가 올린 실적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버크셔 주식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내가 운영하는데 내가 제너럴리의 영업을 허락했고 9월 11일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1956년 기본 원칙 중 나는 동업자들에게 실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버크셔에서 얻는 실제 성과가 찰리와 내가 얻는 성과와 같다는 점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 보상,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스톡옵션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얻는 성과는 여러분보다 높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재산의 99% 이상을 버크셔 주식으로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장래에는 버크셔의 실적이 과거 근처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찰리와 나는 틀림없이 평균 실적을 초과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부진한 실적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크셔는 두 가지 조건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흔히 기업과 증권을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0,000,000짜리 아이디어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000,000짜리 투자 아이디어 10개를 동원해도 버크셔의 순자산 가치의 0.5%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상당한 이익을 내려면 코끼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훌륭한 경영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 에너지, 충성도는 정말이지 비범합니다. 지금까지 버크셔 설립 이후 37년 동안 우리 자회사 CEO 중 다른 회사로 옮겨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버크셔의 실적. 2008년에는 우리 순자산이 $115억 감소해 A주와 B주 모두 BPS가 9.6% 줄었습니다. 연차 보고서의 부록 버크셔와 S&P 500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버크셔의 순자산 가치와 S&P 500의 지수 실적 모두 2008년이 최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거대 금융기관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시장이 장애를 일으켰고 머지않아 주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음식점 벽에서 보았던 다음 글귀가 미국 전역을 휩쓰는 표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 현금만 받습니다. 4분기가 되자 주택가격과 주가가 폭락하면서 신용위기가 미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공포 탓에 기업들이 위축되었고 위축된 기업 활동이 더욱 큰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경제가 소용돌이치면서 축출락하자 정부는 초대형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에는 컵으로 약을 투여했다면 이번에는 양동이로 약물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약물을 투여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맹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 시스템의 완전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의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일 작년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다면 미국 경제가 전체적 대재앙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미국 금융계와 산업계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 한 배에 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재가 쏟아졌지만 미국은 과거에 이보다 훨씬 더한 고통도 겪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에만 해도 미국은 세계대전을 2번 치렀고 공황과 침체는 10번이나 겪었으며 1980년대에는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우대금리가 21.6%까지 치솟았고 1930년대에는 대공황으로 실업률이 장기간 15에서 25%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에는 난제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난제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걸림돌이 있었는데도 미국인의 실질 생활 수준은 1990년대에 거의 7배나 개선되었고 다우지수는 66에서 11,497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경제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44년 중 S&P 500 지수가 상승한 해는 75%였습니다. 앞으로 44년 동안에도 S&P 500이 상승하는 해는 비슷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어느 해에 상승하고 하락할지는 내 동업자 찰리와 나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 경제가 2009년 내내 휘청거릴 것으로 확신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적이 좋은 해든 나쁜 해든 찰리와 나는 오로지 4가지 목표에 집중합니다. 1. 버크셔의 재무 상태를 견고한 요새처럼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막대한 초과 유동성을 유지하고 단기 부채를 소규모로 제한하며 수십 가지 수익원을 확보합니다. 2. 자회사의 해자를 확대해 경쟁 우위를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3. 다양한 수익원을 새로 획득하고 개발합니다. 4. 그동안 버크셔에 탁월한 실적을 안겨준 우수 경영진을 확대하고 육성합니다. 작년에는 자본 배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버크셔는 항상 기업과 증권을 사들이는 쪽이므로 혼란스러운 시장이 우리에게 순풍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할 때 비건론은 우리의 친구이고 또 취감은 우리의 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달갑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우리가 계속 보유 중인 주식과 채권의 시장 가치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찰리와 나는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포지션을 늘릴 자금이 있는 한 우리는 이런 가격 하락을 오히려 즐깁니다. 오래전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격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고 가치는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식이든 양말이든 나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우량 상품을 즐겨 사들입니다. 버크셔의 실적 평가 방법. 처음부터 찰리와 나는 실적을 평가하는 합리적이고도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 주주들이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S&P 500 정도의 실적을 낸다면 우리에게 비용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더 어려운 문제는 S&P 500과 비교할 버크셔의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입니다. 단순하게 주가 등락률을 측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 등락률이 최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연도별로는 주가가 매우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 조잡한 대형물로 BPS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척도에도 나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은 BPS가 내재 가치보다 더 낮게 나오는데 버크셔도 그렇습니다. BPS는 이렇게 저평가되는 척도지만 찰리와 나는 내재 가치 변동을 추적하기에는 BPS가 가장 유용하다고 믿습니다. 1965년 초부터 현재까지 버크셔 BPS의 연봉리 증가율은 20.3%입니다. 만일 주가를 척도로 사용한다면 버크셔의 실적은 더 높아져서 연봉리 증가율이 22%가 됩니다. 이 연봉리 증가율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45년간 적용하면 시장 가치가 80만 1516%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부록의 표, 버크셔와 S&P 500의 실적 비교에는 긍정적인 메시지 둘과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첫째, 1965년에서 2009년까지 5년 단위로 묶은 41개 기간
기간 중 우리 BPS 증가율이 S&P 지수 상승률보다 낮았던 기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째, 시장 수익률이 플러스인 기간에는 우리가 S&P 500에 뒤처질 때도 있었지만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11개 기간에는 우리가 항상 S&P 500을 앞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공격보다 방어를 더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 하나는 우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실적 우위가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장래에는 우리의 실적 우위가 과거보다 훨씬 감소할 것입니다. 2010년 실적 보고 작년 버크셔는 부동산과 장비에 60억 달러를 지출해 자본 투자에 대한 열정을 과시했습니다. 이 금액 중 90%에 해당하는 54억 달러가 미국 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장래에는 우리 사업이 틀림없이 외국으로 확장되겠지만 그래도 미국 안에 투자되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돈은 항상 기회를 찾아 흘러가며 미국에는 기회가 풍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1941년 12월 6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전날, 1987년 10월 18일 다우지수가 하루에 22.6% 폭락한 블랙 먼데이 전날, 2001년 9월 10일 9.11 테러 전날을 돌아봅시다. 아무리 오늘이 평온해도 내일은 항상 불확실한 법입니다. 이런 현실에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끔찍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끊임없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무려 6배나 높아졌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지극히 중요하고도 확실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이런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미국의 시스템은 여전히 활기차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 건국 시절의 선조보다 태생적으로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미국은 우리 선조가 꿈도 꾸지 못하던 세상이 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861년 남북전쟁, 1932년 주가가 정점에서 10분의 1로 폭락했을 때 1941년 진주만 기습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5년 단위 실적 분석, 찰리가 계산하는 내재 가치와 내가 계산하는 내재 가치조차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재 가치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연도별 실적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중시해서도 안 됩니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나 사업 판단이 결실을 보는 기간과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003년 실적 보고 대규모 기업 인수 2건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180억 달러를 주고 엠버에너지 전체 지분과 하인즈의 대주주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둘 다 우리와 잘 맞는 회사이며 앞으로 100년 동안 번창할 것입니다. 이제 하인즈를 포함해서 버크셔가 보유한 포춘 500 수준 기업이 8.5개입니다. 앞으로 491.5개만 더 인수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본 배분이 유연해서 언제든 비지배 지분에도 소극적으로 거액을 투자할 수 있으므로 나는 자신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만 인수하는 다른 회사들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우디 앨런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양성회자가 되면 토요일 밤에 데이트할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 우리는 양성회자처럼 사업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비지배 지분에 소극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으므로 끝없이 쏟아지는 현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2배입니다. 2005년 실적 보고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경영자가 역량을 극대화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뭔가의 경고를 유념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비참하게 살고 싶으면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는 사람과 결혼하라. 작년에도 버크셔의 4대 투자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IBM, 웰스파고의 지분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IBM과 웰스파고의 주식은 추가로 매입했고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 덕분에 우리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네 회사 모두 사업성이 탁월하고 경영자들은 유능한 동시에 주주지향적입니다. 버크셔는 그저 그런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일부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2004년 실적 보고 찰리와 나에게 이익을 늘리는 마법 같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약 10년마다 먹구름이 우리 경제를 뒤덮고서 잠시 금을 비처럼 퍼부을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티스푼이 아니라 빨래통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에서 계속 상당한 소득이 발생해 기업 인수 자금 상당 부분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버크셔 자회사들을 경영하는 탁월한 CEO들은 각 회사의 이익 증대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간혹
협력회사 인수를 통해서도 이익을 늘릴 것입니다. 우리는 버크셔 주식 발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버크셔의 이익이 증가하면 곧바로 주당 이익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14장 학습과 삶의 지혜, 젊은이들에게 주는 조언. 좋은 평판을 얻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좋은 평판을 쌓으려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천천히 쌓아갈 수밖에 없지요. 존경받고 싶다면 존경하는 사람들을 닮으십시오. 주변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장점을 적고 그들을 닮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자신의 단점을 없애십시오. 저축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축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돈에 관해서 좋은 습관을 키워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서둘러 시작하세요. 이례적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 나이가 85세인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 밑에서도 일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 덕분에 나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찰리와 나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우리의 동업은 행운입니다. 나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직물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나 더 유명해지지 못한 것은 후회되지 않습니다. 더 빨리 현명해지지 못해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내 나이 92세에도 여전히 무식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을 앞서 나간 비결. 당신이 대중보다 앞서 나간 비결은 무엇인가요?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 덕분에 투자에 대해 많이 배웠고 찰리 덕분에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왜 어떤 기업은 잘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는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능력 범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이 특정 코스로 들어올 때만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우리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투자 활동에 높은 IQ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감정 조절은 필요합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기도 하더군요. 이런저런 자멸 행위를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재까지는 필요 없지만 자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겸비한 기질입니다. 기질은 대부분 유전이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됩니다. 지금까지 버크셔가 매우 잘한 것 하나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현명하게 소비한 사람은 절대로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버크셔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를 증오합니다. 돈을 번 방법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박회사와 담배회사 등 죄악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버크셔가 단지 교활하기만 했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방법으로 성공해 현명하게 소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내심과 유연성, 이것이 버핏과 먼거가 말하는 투자자의 기질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칠 수 있는 공에만 방망이를 휘둘러라. 그렇지 않은 공이 올 때는 그냥 걸어 나갈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공이 계속 날라옵니다. 터무니없으니까요. 당신의 주주서원과 인터뷰를 보면 항상 유머 감각이 빛납니다. 이런 유머 감각을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유머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곳입니다. 유머 감각은 나보다 찰리가 더 좋습니다. 찰리는 유머 감각을 어디에서 얻는지 들어봅시다.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무니없으니까요. 학습기계와 소문. 찰리는 당신이 학습기계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 무엇이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세상은 항상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매우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낡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옳지 않았음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적응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매수한 것은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그는 손자와 어울리면서 태블릿 PC를 가져가도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시장 조사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계속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고의 투자서 중 하나가 1958년 필립 피셔가 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이른바 소문 기법을 배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에게는 배우지 못한 기법입니다. 이 책은 매우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피셔가 영원한 승자로 꼽은 기업들 중 일부는 계속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훨씬 젊고 열정적인데 석탄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석탄 회사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10개 석탄 회사를 방문해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무인도에 가서 지내야 하고 그동안 가족의 돈은 경쟁사 중 한 곳에 모두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다음 질문도 던질 겁니다. 경쟁사 중 한 곳의 주식을 공매도해야 한다면 어느 회사를 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경쟁사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한 개 회사 사람보다는 10개 회사 사람들과 경쟁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석탄 산업의 경제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배우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문 기법은 세상에 매우 유용한 태도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낡은 아이디어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늙어 보이는 시체. 당신은 어떤 인물로 알려지고 싶습니까? 내가 워런에게 자신의 장례식에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본 중 가장 늙어 보이는 시체라고 모두가 말했으면 좋겠네. 내가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단연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도 훌륭한 스승이었다고 누군가 생각해준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90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가끔 다시 90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93세가 되기 전에 하세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십시오. 한두 번 만에 찾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노력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평가할 때는 뒤를 돌아봐야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앞을 보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다시 구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다시 구성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적어도 그 방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인생에는 행운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불운도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록, 유머, 명언, 과부의 원가 개념. 버크셔는 원가 개념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본보기로 삼은 과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 부고 기사를 실으러 지역 신문사에 갔습니다. 신문사 직원이 단어당 25센트라고 말하자 그녀는 프레드 브라운 사망으로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최소 단어가 6개라고 말했습니다.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프레드 브라운 사망, 골프클럽 판매로 합시다. 아내 찾기. 자회사들로부터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현금을 활용하면 버크셔는 계속 코끼리 사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쥐들은 무시하고 훨씬 큰 사냥감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예가 어떤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한 노인이 몰고 가던 쇼핑카트가 한 젊은이의 쇼핑카트와 충돌했습니다. 노인은 잃어버린 아내를 찾느라 부딪히게 되었다고 젊은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젊은이도 마침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으므로 두 여자를 함께 찾으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노인에게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젊은이의 아내가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주 매력적인 금발이고 몸매는 주교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고 들여다볼 정도로 늘씬하며 몸에 꽉 끼는 흰색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어르신 부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노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됐으니 당신 아내를 함께 찾읍시다.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을 팔고자 한다면 밤이든 낮이든 내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 노인의 독립적 사고. 남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구태는 어느 사업에서나 문제를 일으키지만 보험업계만큼 심각한 분야도 없습니다. 보험 영업을 잘하려면 다음 사례의 노인처럼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한 노인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버트, 조심하세요. 라디오에서 그러는데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대요. 엘버트가 대답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하는 말은 엉터리야.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라고.